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첫 번째 시간 대단원 1단원 인권단원에서 첫 번째 내용으로 인권의 의미와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같이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인권은 인간의 권리죠. 인간은 왜 권리가 있을까요? 인간은 존엄하다, 존귀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인권의 의미 같이 보겠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만 하는 그런 권리다. 자, 적고 계시죠?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존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되게 높고 존귀하다, 엄숙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인간이 가진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인권이 돈이 많은 사람한테만 인권이 있거나 또는 옛날처럼 양반한테만 인권이 있거나 천민은 인권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차별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상은 차이와 관계없이 인종, 종교, 성별의 차이와는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인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권을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요? 노비의 생명을 보장함으로써, 그 다음에 노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노비의 재산을 보장함으로써.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노비라는 그런 계급은 뭐 주인 말 안 들으면 매맞아서 죽기도 하고 또는 자유롭게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없고 또는 자기의 재산도 보장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노비에게는 인권이 제대로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노비에게도 생명, 자유, 재산이 지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주어진다면 당연히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비슷하게 그냥 인권을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인권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천부인권 사상, 천부인권, 천부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권을 왕이 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복종했던 거예요. 왕은 왜? 왕은 신이 내렸다. 이게 바로 왕권 신수설이라는 건데 그래서 왕은 힘이 세고 권한이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왕이 우리에게 인권을 준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누가 줬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줬다고 믿었겠죠. 신이 주신 거다. 동양에서는 이제 하늘이 부여한 거다. 그러니까 왕이나 우리랑 이젠 똑같아지는 거죠. 왕도 나도 너도 다 하늘이 부여한 권리 밑에서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어.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 알았는데 이건 바로 새로운 인권의 특징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부, 하늘이 주었다고 해서 천부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씩 개념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권이다. 자연법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들이 인권을 정한 게 아니야. 인권은 자연의 법에 따라서 부여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볼게요. 자연의 법에 따라. 자연에 무슨 법이 있지?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법이 없던 아주 먼 옛날 원시인들이 막 이렇게 돌도끼로 사냥하던 자연 상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인권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자연권이다 불러요. 그래서 자연 상태부터 있었던 권리이기 때문에 자연권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그것을 보편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편적 권리다. 그래서 대상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네 번째, 자 요거는 예전에는 왕이 또는 주인이 노비를 또는 일반 평민을 함부로 막 처형하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인권, 재산, 생명은 함부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침범하는 게 해서 불가침의 권리 또는 불가침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는 권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보장받습니다. 인권은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보장받는 권리. 우리 영어의 빈도부사 중에 always라는 게 있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이라는 뜻으로 항구적 권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권의 의미와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권 보장과 헌법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요. 자, 요거는 헌법이라는 종이 문서가 국가의 최고 법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은 그냥 법이 아니에요. 법의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법입니다. 최고의 법. 그래서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모든 다른 법의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거기서 인권을 보호해라 라고 명령한다면 우리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인권과 헌법의 관계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종이 쪼가리일지라도 그게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최고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인권을 보장해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명품을 사면은 품질 보증서 같은 종이가 들어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거다라고 헌법에 써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은 이 종이 문서에 우리 인권이 보호받게 되었냐? 예전에는 왕이 우리 인권을 맘대로 했다고 했죠. 근데 똑똑한 철학자들이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번에 얘기 들었잖아. 왕이랑 너랑 나랑은 왕한테 인권을 받은 게 아니야. 왕도 똑같이 하늘에 계신 신한테 우리 인권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린 다 똑같아. 너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깨우쳐야 돼. 요런 운동을 철학자들이 했던 계몽운동, 계몽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괄호 안에 계몽운동이라고 있죠. 이 계몽운동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의 인권은 하늘이 부여하신 거다. 그래서 천부 인권설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중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왕이 그러면 그동안 니는 뭔데 니 맘대로 이렇게 부당하게 살아왔냐.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불합리한 사회를 깨달은 민중들의 백성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 나라에서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시민혁명으로 결국은 왕조가 몰락하게 됩니다. 왕들이 끌어내려져서 머리를 잘리는 처형대에 오르기도 하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런 혁명이 발생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혁명을 해가지고 왕들이 무서우니까 알겠어 너네 인권 지켜줄게 하는데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할 때는 각서라는 걸 쓰죠. 반드시 사람의 말은 문서로 도장 쾅 찍어놔야지 안 그러면 나 몰라라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또는 국가, 왕의 인권을 보호해주겠다. 앞으로 똑바로 할게 라는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서 보관했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에서는 이런 문서, 뭐 여러 가지 나라들마다 이런 그 문서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게 왜 문서가 만들어졌냐? 헌법이 왜 문서 형태로 만들어졌냐? 왕이 자기 약속을 각서를 쓴 겁니다. 사람들이 시민혁명으로 왕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왕이 약속한 도장 쾅 찍은 헌법을 바탕으로 인권이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떨까요? 자,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인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해놨어요. 같이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존중받아야 된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이러한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을 잘 알겠냐 확인하고 너 이거를 네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 헌법이 국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가로 하여금 우리의 인권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인권의 특징과 그리고 헌법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1단원 인권과 헌법 총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권이랑 비슷한 개념인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기본권의 종류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권이란 무엇일까요? 기본권은 인권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인권은 헌법으로 주로 보호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헌법으로 보호받는, 보장받는 그런 인권을 기본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근데 헌법은 인권을 보장하라는 거라고 했는지 그러면은 뭐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인권도 있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권리들 중에서 헌법으로 모든 걸 다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권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아파트가 엄청 높은 게 들어와서 태양을 가렸어. 요런 거. 아니면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군 공항이 있어서 비행기 전투기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이런 소음 피해를 봤어. 요런 거. 일조권이나 수면권이나 또는 알 권리죠. 국민의 알 권리. 요런 것들은 분명히 인권이긴 하지만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지는 않아요. 헌법에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빠진다 하지만 헌법 제37조에서는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기본권과 헌법으로 보장받는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헌법에서 보장받지 않는 인권은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죠. 이렇게 있는데 헌법에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본권의 종류를 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이죠. 기본권의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번 수업의 내용인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요거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요게 바로 첫 번째 기본권이자 다른 모든 기본권들의 기준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요것은 무엇이냐? 여기다가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해서 길죠?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줄여서 행복추구권이라고 말하는 교과서나 문제집도 있고요. 이렇게 쭉 풀로 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요거를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기본권의 종류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기본권, 우리는 예전에 노비들은 억압받고 살았죠. 또 자유가 없었죠. 우리는 자유를 가장 중요한 걸로 봅니다. 여러분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엔 자유가 있죠. 비록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그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유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두 번째 기본권의 종류는 바로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이란 국가의 부당한 권리 침해 없이 국가가 나한테 뭐라고 간섭하지 않아야 돼.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바뀐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부당한 국가의 권력에 개입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 이걸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이거는 소극적인 권리라고 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쟁취한 게 아니라 국가만 막 함부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만히 우리가 소극적으로 앉아있어도 지켜지는 권리야. 그래서 이거는 소극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써 있고요. 자, 자유권에는 하부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씩 보면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북한엔 이런 게 없죠. 그 다음에 체포 함부로 받지 않아요. 우리는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도 체포 영장이 있어야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어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자, 그런 거. 아니면 종교, 내가 무슨 종교를 믿든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뭐 외국에 있는 어떤 종교 상관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예전에 1987, 1987년 영화를 보면 언론, 신문이 다 정부 독재 권력에 의해서 통폐합되고 맘대로 이렇게 글을 못 썼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글 쓰고 비판하고 신문의 대통령을 비판해도 우리는 잡혀가잖아요. 그게 바로 언론 출판의 자유고, 비슷한 의미로 시위를 하죠. 우리가 막 뭐 반대 아니면 뭐 정부 똑바로 해라 막 욕하면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거리로 뛰쳐나가서 정부에 반대하거나 또는 이렇게 요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집회. 시위를 집회라고 불러요. 집회는 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여러 명이 와르르르 이렇게 뭉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국가에서는 몇 명 이상 이렇게 모여다니지 못하게 해요. 너네끼리 뭉쳐가지고 이상한 뭐 정부에 반대하는 뭐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런 거를 통틀어서 그래서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내가 어떤 뭐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내가 사적으로 뭐 항상 학교 끝나면 선생님이어도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술을 마신다, 예를 들어서 그건 내 사생활이라는 거죠. 사적인 공간에서는 나의 자유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사생활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담배는 안 피지만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권리는요. 자,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줄여서 참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예전에는 왕의 손아귀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 뭐 이런 유명한 영화 대사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그런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국가가 돌아가는 방법을 결정하는 걸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정권이라는 거는 국가의 구성과 국가기관의 또는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이런 걸 어떻게 뽑을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성과 운영,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 요것이 바로 곧 정치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거,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줄여서 참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참정권의 하위 종류에는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투표에는 사람을 뽑는 투표인 선거가 있고 어떤 걸 결정하는 투표가 있어요. 우리 민주사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또는 도지사나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걸 반대한다 또는 바꿔달라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국민투표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공무담임권이란 뭐냐? 이건 두 가지 또 하위 종목이 있는데, 하위 종류가 있는데 피선거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에 내가 취임할 수 있는 공직 취임권이 있습니다. 선거는 뽑는 거죠. 그럼 피선거권은 피는 반대란 뜻이에요. 뽑히는 겁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지역구 의원으로 뽑아주세요.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거를 피선거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직 취임권은 교사가 되고 싶으면 교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하면 돼. 판사로 임용받았어. 이런 거 있죠. 공직에, 공무원 공무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합쳐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해서 맡을 수 있는 권한 해서 공무담임권을 참정권의 하위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우리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에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백성들이 왕한테 말도 못 걸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한테 거의 바로 이렇게 이런 거 좀 고쳐주세요. 우리 동네 이거 이상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뭘 요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청한다. 이렇게 의미 국가에다가 요거 해주세요. 나 요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요청한다, 요구한다 해서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런 청구권은 수단적인 권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기본권들 실현을 위한 도구적인 권리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우리 동네에서 뭐가 잘 안 돼. 그러면은 국가에다 이거 바꿔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 수단.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받았는데 억울해. 다시 재판 열어주세요. 요런 도구, 수단. 그런 거를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요거 보상해주세요. 요런 거. 요런 것들을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재판 청구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놈 새끼가 안 갚고 도망갔어요. 얘 잡아다가 혼내주세요. 민사재판을 열 수도 있고요.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공군 전투기들 날아가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아니면은 쓰레기 매립지 냄새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이거 돈으로 배상해주세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원권. 요즘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있죠. 또는 국민신문고. 이런 데다가 사람들이 불만 있는 거를 요즘에는 막 올려요. 그러면 이게 공감이 좀 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괜찮은 얘기 같아. 맞는 얘기 같아. 공감을, 좋아요를 20만 이상 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요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서비스가 청와대 국민청원이에요. 비슷한 게 국민신문고고. 그래서 희망사항을 문서로, 그러니까 이것도 전자문서니까 인터넷에 국가에 신청할 권리, 요거를 청구권 중에서 청원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세부 종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사회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권은 지금 빈칸에 다 써져 있는데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굶어 죽진 않게 해야지. 이런 거.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사회권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못해도 어린아이니까 보호받아야 돼. 이건 왜? 우리는 사회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권리예요. 국가가 소극적으로 있을 때 자유는 지켜지죠. 국가가 너무 나대지 않으면. 그래서 자유권은 소극적인 권리라고 하죠. 하지만 사회권은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국가가 나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권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학교 교육. 여러분이 학교에 안 나오면 담임선생님 전화해요. 왜? 담임선생님은 공무원이고 국가예요.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학생들은. 근데 학교에 안 나와. 무슨 일 있나? 사고 났나? 알아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사회보장권. 가난한 사람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 쪽방촌 노인분들, 겨울에 혹시 너무 추운데 괜찮으신가? 공무원들이 다 찾아다녀요. 한파경보 뭐 이럴 때. 연탄이 있으신가? 뭐 지원해드릴 건 없는가? 이런 거. 사회가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사회보장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권. 아까 그 국가배상 청구권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동네에 뭔가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내가 국가에 뭐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도로가 부서져 있어요. 그럼 도로 환경이 나빠지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고쳐야 되죠. 아스팔트가 울퉁불퉁해요. 그럼 가끔 아스팔트를 다시 쭉 까는 공사를 하죠. 그런 거는 국가가 우리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회권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모든 국민이 학생이든 나이가 어리든 외국인이든 인종이 다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권리, 이것을 평등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평등권은 다른 모든 기본권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일단 평등해야지 교육도 받을 수 있죠. 조선시대 노비가 무슨 교육을 받아요? 평등하지 않은데, 그죠? 평등해야지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랑 우리는 평등한 관계예요. 평등한 계급이에요.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절차를 거쳐서. 조선시대 땐 아예 말도 못 붙였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참정권, 평등하니까 내가 나서서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도 뭘 하고 싶다. 뽑아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권, 평등하니까 우리의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하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시위를 해도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그냥 듣는 거지. 평등하지 않은 조선시대의 노비가 막 단체로 모여 결사의 자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시위하면 매맞겠죠. 조선시대 노비는. 마지막으로 평등하지 않다면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은 없겠죠. 노비가 행복하지 못할 테니까. 자, 그래서 총 6가지를 살펴봤고요.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평등권은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위한 기준이 그런 거를 이제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기본권이 된다. 총 6개지만 어쨌든 요게 약간 총대장 같은 느낌이고 요걸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자유권 안에서도 또 하위 종류가 있고 자유권은 또 소극적인 권리라고 불리고 청구권은 수단적인 권리라고 불리고 사회권은 적극적인 권리라고 불린다.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례를 좀 보시면 나중에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들이 헌법에서 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제외로 제한할 수 있어. 요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 세 가지 경우야.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에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 37조 2항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다 써놨는데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이 막 퍼지는데 사람들이 만대 난 자유가 있어 이러면서 마스크를 안 하고 돌아다닌다.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 뭔가 이 보건이나 이런 안전에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죠. 그런 경우에 또는 북한에서 간첩이 들어왔어. 그런 경우에 간첩을 빨리 잡아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밤에 야간에 통행 금지령을 내릴 수 있어요. 내 신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보면요. 첫 번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의 전체 안전이 뭔가 위기에 있다. 그럼 이거를 보장하는 게 최우선이야. 국가가 있어야 국민의 안전도 보장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군대에 가는 것도 거기에 해당하죠. 신체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군부대 친구 면회를 가면 사진 찍고 야 이거 총 같은 거 사진 찍을 수 없냐? 그런 거 사진 함부로 못 찍어요. 군부대 시설은 그런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친구들이 면회를 가더라도 그런 것도 다 이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속도로에서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갓길이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비상도로예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세워놔도 안 되고 마음대로 달려도 안 돼요.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전을 금지하는 거라든가 또는 우리 지난번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막 뭐 누구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막 시위를 하는데 이런 시위도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하면은 요거는 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자, 요 두 번째 경우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제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두 번째 제한할 수 있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19 아까 얘기했죠. 그런 거는 국가 전체의 어떤 안전 요런 거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요건 조금 더 이 세 번째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공공복리라는 말을 쓰는데 복리라는 말이 뭔가 어렵죠. 복리는 요거는 뜻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가 이런 공공의 공공장소 얘기하죠. 공공의 사람들 모두의 행복과 이익. 그래서 요거를 따서 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코로나를 걸렸는데 마음대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돼서 모두의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 줄어들잖아. 그럴 때는 너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자가격리를 힘들지만 해야 되고 요런 게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나이 제한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이 침해되는 거죠. 나도 지금 선생님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근데 나는 만 40세가 안 돼. 그럼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리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뭐 경력이나 이런 게 많이 좀 있다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기 때문에 제한을 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여기 프린트에서 세 가지 어떤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례를 여기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례, 문제에서 사례가 주어진다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해서 우리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권을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데 방법이 있어요. 막 그냥 누구 아무나 와서 대통령이 군인이 경찰이 와서 막 때려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는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법률이라는 말을 씁니다. 헌법 바로 밑에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두 번째 단계인 법률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이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다 적혀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경찰들이 범죄자를 잡을 때도 막 일부러 때리잖아요. 일부러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때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잡아갈 때, 체포할 때도 항상 무슨 종이 같은 걸 보여주면서 잡아가는데 그런 게 다 법률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제한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예를 보면 같이 적어볼게요. 경찰의 체포 순간에 관련된 거는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영장제도, 영장주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볼 거예요. 밑에 그림을 보면 경찰이 용의자나 범인을 막 때려가지고 잡으면 요거는 법 위반이에요. 올바른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기는 영장을 보여주는 거죠. 영장은 종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가두는 구속영장이 될 수 있는데 명령하는 종이 해서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장. 자, 근데 여기는 이 영장은 법원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법원이 도장을 쾅 찍은 이 영장을 검사나 경찰이 들고 와가지고 자, 영장 보이지? 넌 지금부터 합법적으로 잡아간다. 또는 너를 지금부터 감금, 구속시킬 거야. 감금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의 명령에 절차적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률에 다 이런 게 적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제한하더라도 방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요 영장이 있어야지 요 그림에서는 체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범죄자라도 체포를 한다는 거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우리 경찰이 누군가를 이렇게 체포할 때 너는 지금부터 당신은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 계속 얘기해줘요. 이거 뭐 굳이 막 바빠 죽겠는데 왜 얘기해줘야 했냐. 이게 바로 미란다 원칙이라는 건데 경찰은 반드시 요거를 말해줘야 됩니다. 이걸 바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미란다 원칙과 이 영장주의는 둘 다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나쁜 범인이나 용의자를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체포하거나 구속하더라도 법률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절차에 맞게 해야 된다. 마구잡이로 경찰이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내용이고요. 자, 제한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좀 까다롭죠? 일부러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기본권은 소중하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게. 첫 번째 조건,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 예전에는 그럼 정당하지 않게 막 할 수도 있나? 예전에 그랬죠. 독재 시절에는 군사정부,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죠. 억울한 사람을 막 빨갱이로 몰아서 간첩이지 이러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았어요. 자기한테 반대하는 세력의 시위를 억누르려고. 그런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의 제한은 나중에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 거 불법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제한의 방법이 적절한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죠. 방금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렇게. 세 번째,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당사자, 제한당한 당사자, 범인이나 이런 사람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 물론 잘못했다면 제한해야겠죠. 잡아가든지 뭐 못하게 한다든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한을 해서 피해를 보는 개인의 이익이 있겠죠. 개인의 자유나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자유나 이런 걸 제한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체 우리 모두의 공공의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드시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이익이 이 사람이 살짝 제한함으로써 피해 입는 것보다 더 반드시 커야만 요거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세 번째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한해야 된다. 기본권은 소중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의 한계.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하나 체크 통과했더라도 기본권의 우리 자유, 평등 이런 거에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 본질적인이라는 말로 씁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범인이야. 그래서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갇혀. 그래도 예전에 무슨 중세시대에 또는 조선시대에 그런 감옥처럼 막 가둬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때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교도소에서 건강을 위한 식사와 그 다음에 운동시간 이런 걸 다 보장해 줍니다. 이거는 사람의 최소한으로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뭐 이런 거를 다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한을 하더라도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식사와 운동시간을 교도소에서도 보장을 해준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까다롭게 조건까지 두고 제한의 한계까지 둔 이유는 제한의 한계를 너무 왜 목적을 뭐냐?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냐? 국가 권력은 너무 세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사나 또는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국가는 거대하고 개인은 하나의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나서서 막 제한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막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국가 공무원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뭔가 잘못된 마음을 먹는다. 과거의 군사 독재자들처럼.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 잡아 가두고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내고 이런 일이 막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죠? 까딱 잘못하면 국가 공권력의 인권 탄압이 너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사를 봤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범인일지라도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법들이 우리한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거 요 프린트에 있는 이런 거는 영화에서 보면 많이 알 수가 있죠. 영화에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라든가 또는 1987년 이런 영화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 기본권에 제한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리고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도 나이가 아직은 뭐 16, 17, 15 정도 됐겠지만 부당한 일을 겪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이유로든 내가 그냥 차별을 당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부당한 일을 겪은 일이 있을 텐데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차별이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차별이나 부당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합법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인권 침해 그리고 차별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군지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인권 침해라는 거는 국가
국가는 힘이 세다고 했죠. 국가기관은.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소중한 인권, 기본권, 그 중에서도 자유, 평등 이런 게 훼손되는 겁니다. 누가 날 때렸어. 신체의 자유,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나를 강제로 잡아갔어. 뭐 어디다가 몰래 막 나를 막 버렸어. 그래 나는 위험해졌어. 그런 거를 당하는 거를 인권 침해라고 하죠. 물론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좀 사소한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나 이런 것도. 자, 두 번째, 인권 침해. 그 중에서도 좀 차별에 초점을 맞춰서 차별이라는 것은 왜 발생할까?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차별의 대상은 뭐 흑인, 아니면 뭐 여성, 여러 가지로 많죠. 뭐 남성들도 차별을 당하는 일이 있죠. 왜 그럴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차별은 고정관념. 우리의 그냥 고정시켜 놓은 생각. 예전부터 그냥 그랬으니까. 그냥 그랬는데? 우리 아빠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할아버지도 그러고 내 주변의 친구들도 그러고 그게 뭐? 편견 아니면 편견. 잘 모르면서 그랬다더라. 아, 걔는 그런다는데? 아, 진짜? 이상한 애들이네. 그럼 편견. 아, 걔는 원래 그래.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흑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나쁜 용어인데 쓰죠. 흑형은 우리가 보통 칭찬하는 의미로 이렇게 흑인이 육체적으로 뛰어나다라는 말을 할 때 흑형들의 근육, 흑형은 역시 근육의 질이 달라. 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이것도 흑인에 대한 생각을 육체적인 거가 뛰어나다. 뭔가 여기 그림처럼 보면은 흑인은 육체적인 게 뛰어나고 뭔가 길거리 농구 이런 걸 잘할 것 같고 스포츠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음악은 뭔가 힙합을 들을 것 같고 뭔가 갱스터나 이런 게 뭔가 잘 어울리고 마약을 뭔가 할 것 같고 어쨌든 뭔가 이런 것들 있죠. 영화나 드라마나 들은 얘기나 이런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게 굳어져서 흑인은 그럴 거다는 거. 흑인이 셔츠를 입고 변호사를 하는 거 요건 약간 어울리지 않아. 영화에서 많이 못 봤는데 요런 거 있죠. 요런 편견 때문에 흑인에 대한 차별이 생겨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잘못된 사회적 관습. 관습이라는 건 습관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어. 그런 게 사회적인 습관이야. 그런 걸 관습이라고 하는데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그거 원래 집안일이 여자가 하는 거잖아.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할머니도 그러시는데. 그 다음에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남자들이 해야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죠? 남자들을 딱 불러가지고 이거 좀 옮깁시다 이렇게 하면은 왜 우리만 하지? 기분 나빠하고 여자들도 여성들도 왜 우리만 밥해야 되지? 이런 거 과거부터 이렇게 역할이 달랐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현대사회는 안 그러죠. 근데 과거에 내려오던 습관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일 처리를 하거나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런 차별이 여성의 일, 남성의 일 이렇게 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불합리한 법이나 제도 때문에. 요거는 일부 국가에서 아예 법이나 제도 자체가 차별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국가에서는 여기 보면은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밖에 나갈 때 얼굴을 다 가려야 되고 이런 히잡 같은 거 말고도 완전히 가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성은 남성이 없으면 밖에 외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알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인 보수적인 나라인데 여성에 대한 차별이 큰 나라인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운전을 못했어요. 운전 면허증 발급이 한 4년 전인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여자들이 스스로 운전을 못했다는 얘기죠. 이런 잘못된 국가의 법 때문에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인권 침해나 차별의 유형은 유형을 볼게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인권 침해가 있고요. 예를 들면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 나를 누군가 도청하고 있어. 국가기관이. 예전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개인이 개인들한테 잘못한 경우. 뭐 내가 길 가는 사람한테 맞았어. 돈을 뺏겼어. 사기를 당해서 아는 사람한테. 요런 거.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인권 침해나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다음으로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별은 의미가 뭐냐? 이건 우리가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차별 없이 살 권리라고 배웠죠. 우리는 뭐 성별, 외모, 사회적 지위, 재산, 종교 이런 게 다 다르죠. 근데 그런 걸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나쁘게 대하는 거. 그게 차별이죠. 그런 거 없이 살 권리가 평등권이니까 차별이란 우리의 소중한 기본권 중에 하나인 평등권이 침해당한 그런 기분 나쁜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꼭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른 거. 다르다고 불평등한, 기분 나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대우,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걸 차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차이랑 차별은 다르죠. 차이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서로 종교가 다른 거. 이슬람교? 오케이. 그냥 다른 거. 여자, 남자? 다른 거. 나이, 어리고 많고 다른 거. 인종, 장애 있고 없고, 외모, 키, 그냥 다른 거. 이건 차이죠. 근데 그런 차이를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부당한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요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의 대상은 그럼 누가 되냐? 사회적으로 주로 차별의 대상이 예전부터 많이 되었던 사람들을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차별의 대상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아도 막 뭐라고 해도 힘이 없어가지고 뭔가 바뀌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는 왜 약할까? 왜 약해? 주로 사회적인 쪽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사회적 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쪽수가, 소수, 숫자가 적기 때문에 1000명 중에 한 명이 말하면 그게 뭐 끝까지 들리지도 않고 누가 그걸 잘 안 들어줄 수도 있겠죠. 5천만 명 중에 나랑 조금 많이 다른 사람들이 100명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영향력이 적습니다.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도 않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힘이 세면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런 힘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그거는 그 이성애, 사랑의 종류에는 나와 성별이 다른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 있고 또 같은 동성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이 있죠. 근데 사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성 간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 맞지 않는 동성애라든가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수죠. 그런 성적 취향이 소수인 사람들을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이런 거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은 사회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게이는 더러워 뭐 이런 차별적인 혐오 발언들이 있음에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혼혈민족, 한민족의 핏줄, 뭐 이런 그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활동한 지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게 강해요. 외국인은 뭔가 이렇게 차별하고 막 이런 거. 여기 보면은 뭐 외국인 또는 인종차별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흑인은 공부보다는 운동이 더 잘 어울려. 이건 위에서 말했던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이런 나쁜 표현들, 뭐 짱깨, 뭐 쪽발이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잘못된 혐오 표현들, 이런 말들 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는 어떤 나라에서건 인종차별이 차별의 좀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죠. 장애가 없는 사람을 비장애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학교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어요. 특수학교가 들어오면은 장애인들이 막 다니면은 집값 떨어져, 이런 몰상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반대도 합니다. 시위도 하고 특수학교 설립 반대 이렇게. 그래서 장애 아동이나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우리 장애를 가진 내 아들 딸들이 갈 데가 없다고 막 무릎 꿇고 비는 일도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 그런 차별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들한테는. 이 장애인들도 사회적인 소수이기 때문에 권력과 힘에서 밀리고 결국에는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은 남자가 그래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여자는 좀 조신하게 집안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차별이 많이 이루어지는 대상입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이 여성들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성들은 소수는 아니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는 아니지만 차별의 대상으로 선생님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권력과 영향력을 여성들이 가진 게 거의 없었어요. 비교적 한 3, 40년? 외국에서도 아직도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들은 사회적인 소수는 아니지만 항상 그런 권력과 영향력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회복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있다는 말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30대 언저리 정도? 근데 30대를 넘어가면은 이게 임금, 월급 격차가 심해지는데, 남녀 간에. 그거는 여성들이 아이를 보고, 주로 아이는 여성이 봐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아이를 보고 돌아오면은 그 원래 있던 월급을 못 받아요. 회사를 옮기거나 다시 그 직책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임금 격차가 시작되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고 그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러죠. 그게 종합적으로 볼 때는 격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런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주로 차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그러면 지금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방금 전에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남성들도 뭐 이렇게 힘든 일은 남자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남성들도 차별을 당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 TV를 보면은 주로 연예 대상을 받는 연예인들, 셀럽들, 뭐 큰 영화에서의 주인공들, 아직도 다 남성들의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해서 차별의 대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차별의 대상과 그 다음에 인권 침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1단원 인권과 헌법, 오늘은 총 5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권이, 기본권이 침해당해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디다가, 어떤 곳에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접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받아주는 기관은 어디인지, 그런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이라는 여기 4가지 국가기관이 있는데 각각 이름만 먼저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법원이랑 비슷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른 법원이 있어요. 우리 그거를 헌법재판소라고 부릅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 인권 관련해서, 특히 차별 관련해서 전담으로 하는 국가기구가 있는데 이런 국가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4곳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 첫 번째, 법원은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내가 만약에 길 가다 강도를 당했어, 또는 뭐 절도 피해를 입었어, 어쨌든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은 경찰한테 신고를 하죠. 경찰, 검사들,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은 결국엔 재판으로 가서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해라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가, 그죠?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법원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죠.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요, 법으로 뭔가 판단하는 건 맞는데 우리 법의 단계가 여러 개가 있다고 1학년 때 배웠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4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인 헌법, 그리고 그 밑에 2단계의 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이에요. 법률이라고 부르는데,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바꾸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들도 있고, 그런 거를 야, 이거는 예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요즘 시대엔 맞지 않아, 헌법의 상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기준으로 이 잘못된 법률을 판단해서 없애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요청하면은 그걸 판단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법률과 헌법이 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 요거를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위헌, 헌법 위반이다라는 뜻이죠. 그거를 한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법률이랑 헌법을 같은가 다른가를 보는 게 2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역할은 똑같은데 첫 번째 이름은 헌법소원심판, 두 번째 이름은 위헌법률심판. 이거 역할은 똑같은 겁니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근데 이름이 다르죠? 상황이 달라요. 잘 보세요. 헌법소원심판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법이 이상하네, 이거 바꿔야겠어, 신고해. 그거는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예를 들면 낙태죄라는 게 있죠. 낙태라는 거는 여성의 몸속에 임신된 태아를 제거하는 거를 낙태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태아가 처음에 수정된 이후부터 10개월 동안 긴 기간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 그냥 처음에 수정된 이후부터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치 않는 임신이겠죠. 근데 어쨌든 임신이 되면은 예전의 낙태죄라는 법에서는 그 임신 수정된 생명이 된 태아를 떼내는 순간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생각이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서, 아니 그럼 여성의 신체의 자유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냐 라고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 관련된 이 낙태죄를 없애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고, 결국에는 그 법원에서 그러면은 그 처음에 임신이 된 순간부터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조금 기간을 더 주겠다 해서 그 이후부터는 낙태죄가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예전에 있던 처음부터 끝까지 낙태라는 이 법은 잘못됐다, 바꾸던지 없애라 라고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소원의 사례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군대에 가야죠. 군대 가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로 총을 난 못 들겠어, 사람을 어떻게 죽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종교나 교회에 다닌다거나 자기 신념에 나는 양심상 총을 못 들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물건을 내가 어떻게 들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거 병역법 위반으로 다 감옥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군대에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병역의 의무는 내가 어딘가에서 도움을 주겠다, 근데 난 총을 못 들겠다 이거야. 근데 그냥 다 감옥에 보내서 처벌하는 거는 헌법상에 있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 게 아니냐, 이 지금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과 잘못됐으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비슷한 판단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대체 복무 제도가 없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거는 잘못이다, 언제까지 바꿔라 라고 해서, 이게 지금 좀 시간이 됐는데 이 판단이 내려진 지가 지금 바뀌었는지 대체 복무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진행 중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도 위헌 여부로 위헌 판단이 나가지고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더 많지만, 사례가 정말 많지만 그냥 건너뛸게요. 일단은 위헌 법률 심판은 이건 뭐냐, 아까는 여기였죠. 일상생활 중이었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름은 그냥 외우세요.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 도중이에요. 재판 도중이야.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자동차로 내가 우리 집에 같이 가는 우리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치었어. 강아지가 죽었어. 요즘엔 애완동물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반려동물, 우리 가족인데
근데 그래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근데 관련 법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반려동물 관련 법은 민법에 나와 있는데 민법상에는 반려동물은 그냥 물건 취급을 하도록 기존의 민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반려동물을 치어서 죽이게 한 그 가해자는 그냥 그만큼의 돈만 나한테 지불하면, 그 물건만큼의 강아지의 가격만 지불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민법은 반려동물을 이렇게 보는 이 법은 잘못됐다. 지금 근데 재판 도중이죠. 그러면은 이 재판을 시작한 그 원고 측에서 재판장님 잠깐 재판을 멈춰주시고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합니다. 이 법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받아들이면 재판이 연기됩니다. 그 사이에 이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물건으로 보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이 민법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게 잘못됐다, 위헌이다, 아니다 여부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원래의 그 재판이 재개되게 됩니다. 자, 그런 거를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도중에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재판 멈추고 요거를 헌법재판소로 토스해가지고 거기서 판단해주는 거. 그때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차별을 당했어요.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차별을 당했어. 내가 장애가 있는데 장애 때문에 승진이 제한되는 회사 내부의 규정이 있어. 이건 우리나라의 평등법 위반이야. 헌법 위반이야. 인권 침해야. 내 차별당한 거 어디다 신고해야 되지? 특별히 차별 이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 대통령이나 장관 요런 데 밑에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 다음 법원의 판사들 요런 데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얘네는 여기다 적어줄게. 독립된 국가기관. 어떤 권력들한테도 눈치를 보지 않고 딱 그것만 판단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국가인권위에다가 신고를 한 거를 좀 용어가 어려운데 그냥 외워주세요. 진정을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여기서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바꿔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명령이 아니라 권고를 해요. 바꾸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그거를 권고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국가위원회 자체가 워낙 큰 기관이고 이 인권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관에서는 이런 권고가 내려오면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거와 관련된 그런 생활 규정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바뀐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막 체벌 같은 것도 있었죠. 그리고 아무 때나 사생활 소지품 검사 이런 것도 막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일기장 검사 같은 거. 아니 아무리 어린 애들도 자기의 그 감정 표현에 솔직한 일기장을 맘대로 검사하는 게 의무였어요. 의무. 이런 거는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체계죠. 뭐냐? 예전에 왕이 가졌던 모든 권한을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 이 세 가지 권력기관으로 쪼개놓고 서로 견제해서 누구도 독재를 못하게 하는 게 삼권 분립이죠. 근데 이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뭔가 사람이기 때문에 처분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부 같이 적어볼게요. 공무원들의 일부러 잘못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더 큰 범죄겠죠.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 행정부 공무원들이니까 일단은 행정부 공무원들의 문제를 되돌려서 바꿔주세요 요구해야겠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행정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걸 어디다 하냐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행정부 공무원의 잘못된 처분으로 내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 예를 들면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영업정지 5개월이야. 아니 영업정지가 1개월만 해도 엄청난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요런 거. 그 시청 공무원의 판단을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런 행정부 공무원들의 잘못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거를 행정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소집돼서 행정심판, 이건 잘못된 것 같아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만 다른 예를 들어보면 군대에서 톱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 근데 이거는 군대에서 시키는 건 다 국가에서 일하는 거죠. 근데 이 손가락이 잘린 사람이 배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배구 선수로서의 그 선수 생명이 끝나버린 거야. 국가에서 그러면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보상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게 공무상 내가 국가의 일을 하다가 잘렸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 군대 공무원이. 그냥 너의 개인적인 실수니까 이거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판단을 바꿔주세요라고 요구할 때는 행정심판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별 문제 없어. 근데 난 억울해. 그러면은 이때는 두 번째 단계로 행정부를 건너뛰어서 진짜로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에다가 행정소송이라는 거를 다음 단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정식 재판. 자, 요거는 행정 전담하는 법원에서
요거를 담당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법부에서 하는 거는 진짜 재판이고 그 전에 행정부에서 한 거는 행정부 안쪽의 일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행정부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거를 되돌려주는 게 행정심판이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요거 밑에 건 뭐냐면 실제로 이런 기관들에 내가 어떤 경로로 어떤 루트로 좀 더 자세하게 구제받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지? 뭘 작성해야 되나? 뭐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자, 국가기관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봤을 때 첫 번째 정리해 볼게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었죠. 행정부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그래도 안 되면 정식으로 법원에다가 정식 재판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요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헌법이랑 안 맞아.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없애거나 바꿔야겠어.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냥 일상생활 중이라면 아까 이름이 뭐였죠? 헌법소원심판. 그렇지 않고 지금 재판 중인데 내 지금 당사자인 내가 관련된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이 문제가 있어. 그럼 잠깐 재판 스톱하고 요거 신청합니다. 이름이 위헌법률심판. 요거 이름은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차별적인 상황, 법이나 제도가 법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어디다가 신고한다? 차별 관련된 거는 국가인권위원회. 여기다가 신고하면 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요. 신고하는 거를 진정을 넣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청원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다거나 또는 국민신문고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람들이 공감해주면 이제 뭔가 이슈가 되거나 답변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플 중에도 그 공공의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공무원들이 우리 동네에 홍수가 왔는데 도로가 움푹 파여 있는데 공무원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면 공무원들이 얼마 기간 안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런 거를 생활불편신고 어플이라고 해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일상에 불편한 내 기본권에 환경권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른 시민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써줬잖아요. 그럼 이걸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민사재판이 열려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변호사를 대동해서 싸운 다음에 어쨌든 당신이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네요. 돈 갚으세요. 이렇게 명령해 주는 거. 그걸로 억울한 걸 해결할 수 있고, 만약에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는 다릅니다. 개인 간에 일어난 문제가 있고 범죄는 형법이라는 거에 그걸 위반한 건데 그거는 우리가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조사를 하죠. 그 신고를 하는 걸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소한다 이러면 바로 재판 간다고 생각하지만 고소한다는 거는 그 수사기관, 검사들이나 경찰들한테 이거 문제가 있어요. 형법 위반이에요. 또 절도가 났어요. 이렇게 신고하는 거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조사를 하겠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이후에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요거는 1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도 뭔가 차별에 해당하거나 뭔가 인권 침해에 뭔가 신고할 만한 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다. 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5번째 수업 내용,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1단원 인권과 헌법.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노동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노동하면 뭔가 육체적인 노동만을 생각하고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노동자의 날이라고 정확하게 모든 나라에서 써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노동자라는 것보다 근로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노동자랑 근로자는 같은 말이라는 거. 그리고 노동자라는 거는 사장님, 회장님 빼고는 다 노동자예요. 우리가 뭐 셔츠를 입고 깔끔하게 일하는 돈 많이 받는 변호사든 길거리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노동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사장님이라는 거는 자기가 월급 받지 않는다는 의미고, 드라마에서 보면 회장님들 있죠? 재벌 회장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재벌 회장님 밑에서 사장님들이 일하잖아요. 월급 엄청 많이 받고. 그런 경우에도 그 사장님은 월급 받으면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장님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노동자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 노동자 같은 말이고요. 전부 다 월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임금이라는 거 월급이죠. 임금을 목적으로 사장,
우리가 사장을 법적으로 사용자라고 불러요. 사장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아니 그 월급을 안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 자원봉사지, 그지? 두 번째, 노동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랑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꼭 월급을 받아야 돼. 그런 거 상관없고 하루 일당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루 2시간 일하는 알바생이든 상관없이 시간에 관련 없이 고용만 된 상태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라고 봅니다. 시간에 관계없다. 자영업자는 약간 애매하죠. 자영업자는 자기가 돈을 벌면서 자기도 일을 하니까 그래서 애매하고 알바생이든 공무원이든 다 노동자다. 우리가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울 건데 왜 이걸 보호해야 되냐? 노동자들을 왜 보호해야 돼? 사장님도 보호해줘. 사장님은 힘이 셉니다. 왜? 월급을 안 줄 수 있잖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힘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은 법적으로 쭉 지켜보다가 법만 지켜서 이 사람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힘이 세지만 그에 비해서 근로자, 노동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호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들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이런 거를 우리가 노동권이라고 부릅니다. 노동권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대한민국의 헌법 제 32조 이런 거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 근거가 헌법에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적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 32조를 보면 국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저시급 이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국가의 역할을 헌법 제 32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자, 이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일할 능력과 마음이 있으면 일할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헌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이다. 이건 뭐냐? 1시간 일하면 최소한 요 정도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를 법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자, 여기는 2021년 작년인데 올해를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요게 또 올라서 얼마가 됐냐? 9,160원. 기억하세요. 9,160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1시간 일하면. 자, 그 다음에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된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되고요. 사장님들, 사용자들은.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위험한 작업장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그냥 막 시켜서 다치면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 교육시간도 그 월급 받는 거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보장돼야 된다. 쉬는 시간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국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일을 많이 하는 위험한 고강도의 노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조금 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는 꼭 쉬어야 된다라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쉬는 시간에는 돈은 안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권리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권의 이제 종류를 좀 볼 텐데 요거는 노동권의 종류는 우리가 노동 3권이라고 불러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 세 가지는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3권, 노동자의 세 가지 권리 뭐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단결 이러면서 투쟁 막 머리 뒤에 빨간 색깔 끈 묶고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농성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 뭐야? 노조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뉴스나 신문에서 이 사람들 되게 안 좋게 많이 묘사했는데 노동조합을 줄여서 노조라고 하죠. 자, 회사 내에서 항상 골칫덩어리처럼 이렇게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이 되곤 하는데 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단결권이다. 그래서 노조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왜? 1대1로는 사장님이 쳐다봐주지도 않으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한 노동자들이 사장님이랑 협상할 수 있게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자, 노동조합이 되면은 우리 월급이나 근로조건, 우리 쉬는데 여름에 더운데 우리 휴식실에 선풍기 하나도 없어요. 선풍기라도 놔주세요. 이런 거를 협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노동자 1대1로는 사장님들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런 거를 의논하고 절충하는 것을 교섭을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리는 단체로 모여가지고 사장님한테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협상하자, 단체 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그 단체로 이렇게 교섭을 했는데 사장님이 아유 그건 아무래도 힘들어 안 되겠어 우리 사정 알잖아 이러면서 거부했어. 그러면 노동자들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해줘. 그러면은 아 이건 좀 괘씸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고를 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정해진 시간 요만큼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 일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또 파업이라는 건데 파업은 우리 학생 여러분이 많이 아마 봤을 거예요. 파업을 쟁의라고 표현합니다. 쟁의, 파업 같은 말이고요. 요게 중요한 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급식 안 나오는 날 있잖아요. 그거는 학교 내에도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노동자분들이 고용이 된 교육청과 어떤 근로 조건이나 임금에 있어서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협상은 결렬입니다. 우리는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할 겁니다. 3일 동안. 그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겠죠. 그러면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이게 과연 정당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파업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파업을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급식을 못 먹는 불편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법, 단체 행동권으로 파업을 한다. 요것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해서 이 세 가지 권리, 노동 3권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노동권에는 근로의 권리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노동 3권이 있는데 이걸 약간 구분해서 볼게요. 우리가 일하는 거를 사장님들 중에 나쁜 사장님들이 뭔가 일하는 거 관련해서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하는 종류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최저임금 안 주는 거. 최저임금 얼마? 2022년에 9,160원. 근데 7,000원 주면서 아니면 5,000원 주면서 일을 강제로 막 이렇게 막 시키는 거. 이런 거 잘못됐다. 그 다음에 월급, 임금, 돈을 늦게 줘. 다음 주에 줄게. 우리 요번에 사정에 돈이 좀 없어서 그래. 다음 주 되면은 또 다음 주에 줄게. 요번 주말까지만. 사장님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아니 이놈 새끼 어린 놈 새끼가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그런 걸 임금 체급이라고 부릅니다. 그 급이라는 거는 이제 지불한다는 건데 늦게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체급이라는 거는 우리 참고할 만한 단어 중에 연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랑 비슷한 체자다 보시면 되고 또는 아예 안 주는 거 미지급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거 부당해고예요. 그 계약서를 씁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돼요. 알바할 때도. 근데 갑자기 사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바할 때는 항상 자기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 그걸 적는 일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적어놓고 그런 거 쭉 쌓이면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런 게 다 그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폭언과 욕설.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막 알바생들 나이 어리다고 막 욕하는 사장님들 있죠. 이것도 다 근로의 권리 침해라는 겁니다. 자기가 뭔데 욕을 해, 그죠? 그 다음에 5번째, 법적으로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법정 근무 시간. 이거 안 지키는 거. 법적으로 일주일에 우리는 현재 주당 40시간을 일할 수 있고요. 플러스로 돈을 1.5배를 더 줄 경우에는 추가 연장으로 12시간 총 52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지키는 경우 또는 40시간 이후에 12시간을 추가로 할 때 1.5배 돈을 안 주는 경우 이런 거를 다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노동 3권 침해 요거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부르는데 이건 노조를 방해하는 행위들입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노조 결성을 방해한다. 이런 회사들이 가끔 뉴스에 나와요. 큰 대기업 중에도 노동조합이 못 만들어지게 뒤에서 살살 이렇게 조합원들을 이렇게 빼내고 뭐 이렇게 와해시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것도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노조가 원하는 게 있어서 교섭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교섭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사장이나 회장들이 그 다음에 정당한 파업 이거를 그 회사 직원들을 시켜서 또는 외부에서 나쁜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고용해가지고 무력으로 막 때려 부수고 진압하는 경우도 있어요. 뉴스에 보면 아니면 뭐 드라마에 보면 이런 경우 가끔 나오죠. 그런 것도 불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이 안 돼. 야 너는 회사에 맨날 반해가지고 네 불만만 맨날 말해놓고 승진은 하고 싶냐? 무슨 승진이야? 월급도 협상해서 조금 줘. 이런 것도 다 불법이라는 거죠. 노조 활동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했다고 이런 불이익을 대놓고 주는 거 이런 것도 불법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디다가 이걸 신고해야 될까? 노동 관련해서는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임금 체불, 돈을 안 주거나 자꾸 이렇게 미룬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일단은 사장님한테 제가 이거 다 찍어놨어요. 사장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안 보내면 신고합니다. 그러면 뭐 사장님에 따라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주는 사장님도 있고 뭐 배째라 이러면은 신고해야죠. 일단 첫 번째 직접 사장한테 얘기를 한다. 두 번째 안 준다.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 우리나라의 노동을 담당하는 부서죠. 여기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한 거 진정을 넣는다라고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안 준다. 그럼 내가 이랬는데 돈을 못 받았잖아. 이거는 사장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일이야. 요거 돈을 받아내야 돼.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 다음에 부당해고를 당했어.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해야 돼? 부당해고? 이건 뭔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노동 담당하는 전문 법원이 없어요. 그래서 비스무리한 노동위원회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구제 신청을 하면은 여기 밑에 적혀있죠. 행정부 소속이지만 일종의 노동법원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는 바로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부당 노동행위 이런 거 노조 관련해서 방해하거나 힘들게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노동법원의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그 노동자라는 거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그 노동권에 대한 내용 노동 3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노동 3권과 노동권 침해 유형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동 3권은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